월드컵이 시작되기 약 7개월 전 진행됐던 본선 조추첨식. 2주의 추첨 결과가 독일, 스페인, 그리고 코스타리카와 함께 일본이 확정되자 전 세계 모든 전문가들과 축구 팬들은 일본에게 동정 혹은 측은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이는 당시 기준으로 매우 이성적인 것이었고, 그만큼 독일, 스페인과 한 주에 속한 일본에게는 조별리그가 이미 끝난 것 같아 보이기까지 했죠. 그러나 절대 뻔한 결과만 나오지 않는 것이 축구이고, 다시 한번 그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독일과 일본이라는 네임밸류를 빼고 본다면 예상처럼 일본이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독일의 스쿼드. 아무리 현대축구에서 제로톱이라는 전술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상대에게 위협적인 최전방 공격수의 유무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나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있는 강팀이 두 줄 수비나 밀집 수비 전술을 사용하는 약팀을 상대할 때는 더욱 그렇죠. 아무리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패스 숫자가 늘어나더라도 결국은 최전방에서 해결해줄 선수가 있어야 결과를 얻어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독일의 스쿼드에서는 그런 선수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황금기를 이끌었던 토니 크로스나 마츠 훈멜스 등 많은 베테랑들이 은퇴하며 세대 교체가 한창인 현재 시기에서 독일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할 만한 최전방 공격수는 아직 나타나진 않고 있죠. 그나마 1순위에 해당될 수 있는 티모 베르너마저도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빠지게 되며 결국 독일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여기에다 공격수의 부재를 대신하여 크랙으로 활약해줄 수 있는 마르코 로이스와 리로이 자네까지도 부상으로 인해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일본 입장에서는 그저 좌절만 할 필요는 없다고 할 만한 전력을 갖췄고 준비도 되어 있었는데요. 총 26인 중 무려 19명의 선수가 유럽파! 그 중에서도 다수가 다양한 리그에서 높은 수준의 축구를 경험하고 있는 선수들이었습니다. 즉 네임밸류가 높은 선수들과 경기를 치른다고 해서 주눅이 들거나 얼어붙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또한 팀 전체 전력 차이를 인정하고 수비적인 전략을 취한다고 해도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완성도와 세밀함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지난 6월 브라질과의 평가전에서 잘 드러났었죠. 여기에다 4년 전 지난 대회에서 16강까지 진출했고, 비록 지기는 했지만 우승후보 벨기에와 팽팽한 경기를 펼치며 자신들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까지 심어져 있었습니다. 두 팀의 이런 사정으로 인해 이 경기는 독일이 승리하더라도 절대 쉽지 않은 신승이나 적은 스코어 차이 혹은 무승부나 일본의 깜짝 승리까지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본과 독일의 조별리그 1차전이 시작됐고 경기는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가장 큰 장점인 세밀한 패스 축구를 버리고 점유율을 완전히 포기한 채 수비적으로 내려앉았고 독일의 일방적인 공격을 버티겠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독일의 공세는 계속되었고 많은 위기를 어찌저찌 넘기며 잘 버텼나 싶었던 일본은 결국 34분 PK를 허용하며 선제골을 허용! 그러나 일본은 침착함을 유지한 채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비록 점유율은 20%가 채 안 되는 내용이었지만 결국 1실점으로 전반 끝까지 버텨내며 후반전 대반격을 위한 준비에 어느 정도 성공! 즉 자이언트 킬링을 위한 첫 번째 조건, 전반전에 최대한 수비적인 자세를 취하며 최소 실점으로 버텨냈습니다. 이어진 후반전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모리아스 감독의 신들린 교체 전략! 후반 시작과 동시에 수비수 토미야스를 투입하며 3백으로의 변화를 택했습니다. 곧바로 공격 태세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전에서 불안했던 수비 쪽을 먼저 보완했던 것이었죠. 여기에 두 번째 필수 조건, 바로 골키퍼의 선방쇼가 후반 초중반까지 계속됐습니다. 본다 유이치의 여러 차례 슈퍼세이브는 일본이 전략적으로 승부수를 거는 시점까지 경기를 한 골 차이로 끌어갈 수 있게 만들어줬죠. 그리고 모리아스는 57분에 미토마와 아사노 타쿠마를 교체 투입! 각각 측면과 최전방에 배치하며 공격 의지를 보여주기 시작했고 마침내 회심의 카드인 도안 리치를 71분에 투입하면서 대반격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공격진에 많은 선수들이 포진되며 패스 플레이가 살아남과 동시에 라인을 올려 전방 압박을 걸자 독일의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과물이 나오는 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안 리치가 투입된 지 불과 5분도 되지 않은 75분!
세컨볼을 골로 연결시키며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 스코어를 잘 유지하던 후반부, 경기를 뒤집기 위한 크랙의 교체 투입과 성공이라는 세 번째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킨 일본은 공세를 늦추지 않았는데요. 결국 선제골이 터진 지 8분 뒤인 83분, 역시 교체로 투입된 아사노 타쿠마가 슐로터베크와의 경합을 완전히 이겨내며 기어코 역전까지 성공시켰습니다. 독일의 완벽한 경기 지배와 압도적인 점유율, 그리고 1대0 리드가 일본의 2대1 역전으로 바뀌기까지 그야말로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른 폭풍 같은 10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악몽을 경험한 독일은 남은 시간과 추가 시간 7분까지 뒤늦게 파상 공세를 시도했지만 다시 버티기 모드로 돌입한 일본의 수비진을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경기는 종료. 사실 후반 초반 이후 모리아스가 택한 일본의 전략은 모험과도 같았습니다. 이제는 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자 독일을 상대로 아사노 타쿠마, 도안 리츠, 카마다 다이치, 이토주냐, 그리고 미나미노까지 거의 5명의 선수를 중앙과 측면에 걸친 공격 진영에 배치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3백 3명의 수비수와 중앙 미드필더 한두 명 외에는 수비 숫자가 더 이상 없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숫자의 부족뿐만 아니라 측면 수비는 거의 무주공산과 다름없었죠. 이런 상황에서도 기적적으로 더 이상 추가 실점을 하지 않은 데다가 공격진이 순식간에 2골을 성공시키며 자신들의 임무를 다했습니다. 반면 독일의 경기력과 한지 플릭 감독의 전술 대응은 충분히 아쉬움이 남을 만했는데요. 전반전에는 압도적인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카이 하베르츠가 제로톱으로 출전하면서 생긴 최전방 공격수의 부재와 전체적인 결정력 부족으로 PK골을 제외하고는 득점에 실패했죠. 또한 후반전에는 돌격 앞으로를 외친 일본의 옅어진 수비진을 상대로 얻은 수많은 기회 역시 단 한 번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선수들의 경기력뿐만 아니라 감독인 한지 플릭 또한 일본의 전술 변화에도 오직 밸런스만을 유지한 채 그 어떤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추가골이 터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의 공격수 숫자가 극단적으로 늘어난 것을 보고도 포메이션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물론 교체 투입마저도 큰 의미 없는 같은 포지션 선수들 간의 교체만을 선택했습니다. 뒤늦게 투입된 마리오 괴체나 필 크루프는 경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죠. 그렇게 일본은 치밀하고 완벽한 준비와 경기력으로 자이언트 킬링에 성공하며 전 세계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반면 독일은 4년 전 한국에게 당한 패배와 충격의 조별리그 탈락에 이어서 이 경기마저 패하며 동아시아의 두 팀에게 월드컵 본선에서만 2연패를 당했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수많은 비판과 함께 리디거의 타주 스텝에 대한 조롱뿐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2022 카타르 월드컵 자이언트 킬링 시리즈 세 번째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퍼 사커! 스코어 888! 제작에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팔은 건전한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 문화를 선도합니다.